집권 여당 민주당의 혹시 최근에 움직임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어디로 갈 거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었고, 양정철 원장 가면서 뭐 성훈이 만나고 관련돼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 광역단체장들 돌면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할 부분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정치적 상대가 경쟁자라기보다는 내부의 모순이 가장 위태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경쟁자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가장 그 여당에 대한 그립을 심하게 지고 있어요. 청와대 쪽이요. 네, 청와대 쪽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 아주 과감한 지문 중에서도 확실한 색깔이 아니면 물갈이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윤석열을 갖다가 내세운 부분은 야당 의원들을 겁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천 이탈, 공천 탈락 이후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겁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가 급으로만 통할 것이냐, 자기 진영 내부에서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한계가 오고 부딪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계속 그래 가면 전체주의 독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물갈이에 저항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손혜원이에 대해서 그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권력 핵심에서 손혜원을 이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물론 아주 줄어들게 해서 작게 정리를 하지만은 손혜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유죄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렇게 아니, 그 보는군요. 이미 뭐 부동산 투기했다라고 검찰이 액수도 줄이고 양도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손혜원은 정리되고 끝난 거고, 오늘인가 뭐 정청래가 12개인가 조강특위에서 발표했잖아요. 지금 마포에 손혜원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못 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게 그걸로 보면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손혜원은 이제 제거에 들어간 거죠. 권력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에 대거 아마 한 30, 40% 정도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 상당수가 또 보면 평화당으로 가든지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내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분란들이 좀 심화될 거고, 그래서 저렇게 여당 내부에서 논쟁도 없고 이론도 없고 일삽 대표는 거의 허수아비고 양정철이 설치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에 문 정권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순식간에 노무현 정권 말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노무현 정권이 2004년에 탄핵에서 복귀되고 총선에 대승했을 때 그때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1년 뒤부터 열린 우리당이 거의 우리가 열려서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가 뭐 나는 노무현을 모르고 했지, 그때 누가 무슨 나는 노무현을 따른다 했습니까? 대선까지 그런 분위기가 유지돼서 그랬잖아요. 대통합신다. 예, 그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의 가장 큰 치명타는 제가 볼 때 연말쯤부터 이거는 뭐 아무리 두들겨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못 막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기 시작하는데, 정권은 가급적이면 총선 전에는 안 터지게 유예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다든지 마이너스 GDP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 진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이런 스타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몇 달 더 가면 그 후유증들이 약한 구리부터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올 거라고 봐요. 그 정치적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 정치적인 결과는 솔직히 집 배고픔은 저는 이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뭐 이념이 투철해서 누굴 지지하기보다요. 그래서 서민층부터 붕괴될 때 이 정권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서민층과 젊은 사람인데, 거기서 붕괴될 때 지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데 지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수습하지 못하고 이 정권이 해체돼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한국당도 전망이 없다고 하시던데. 자,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옛날처럼 반대급부로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다당제에서 각자 색깔 따라서 압도적인 정당이 없는 양상이 대선까지 지속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런 게 세상 인심이란 게 그런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내 기억에 뭐 다른 분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뭐 마지막까지 거의 남아 있었던 게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인물들이 거의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남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탈하고 뭐 달리 표현하면 도망갔죠. 도망가고 노무현 대통령 이탈한 정도가 아니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 옛날 지역의 주군을 공격했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기가 과거에 그런 정치적 행보, 정책적 판단을 달리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고백이라도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 않는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를 한다고 해도 역시 정치적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고 도망가고 공격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고요. 자, 지금 지지율을 갖고서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에서 55%. 이번 달에 저기 폴리뉴스 조사한 거에 보면 47.7%가 나옵니다. 딱 요 지지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오늘의 폴리뉴스 저기 그 조사하는 거 보면은 진보 보수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진보 중도 보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보면은 보수가 17.3, 중도가 49.2, 진보가 20.9. 현 시점에서 이 이야기는 뭐 중도가 많이 나온다. 선거판 되면 다시 보수와 진보 쪽으로 다시 이것이 원심력이 작용하더라도 현 시점에는 중도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에 49.2가 나왔어요. 예. 아주 자, 높게 나왔네. 이건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현재 적어도 현재의 진보, 현재의 보수가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그만큼이네. 없다. 인기가 없고 이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공방을 하고 논쟁을 벌여도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을 뒷받침을 받는 그런 그 전국 주도권을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정책적 이슈 쟁점을 하더라도 거의 이 3대 2 정도의 응답률이 나오고 이것이 설사 높은 쪽이 높게 나오는 쪽에 아무리 잘 나와도 50%를 잘 못 넣는 턱걸이하는 이런 구도가 오니 결국은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그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나오는 꼴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의 여론이 이러할진데 현재 별로 인기가 없는 이 진보나 보수가 이 상태에 되고 계속 국정 운영을 1년 동안 더 지속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이 중도층에 있는 많은 이 중도층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 가서 어느 한쪽으로 뭐 진보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그 견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선거를 투표를 보이콧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이 1년 동안 남았는 기간 동안에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민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도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인 거고 이렇게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현 민주당이 승리를 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50% 이상으로 다시 리바운드가 되고 올라가면은 제일 좋죠. 최악의 경우 40%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지지율을 올려가면은 두 가지 정책이 딱 중에서 둘 다 성공은 못하더라도 하나는 성과는 내야 된다. 그게 뭐가면 경제 정책, 하나는 대북 정책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하면은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 그 다음 이 선거에 되고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둘 다 실패를 한다면 제가 보건대 성과를 내지를 못한다면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그 부분인 게 뭐냐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분열 그리고 분열을 최대한 막아내는 방향으로 그 공천이든 당을 그
압박을 해가야 되는 것인 거고, 두 번째는 선거 전략을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으로, 여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기 대권 주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당을 압박하고 인위적으로 이 분열을 막아내면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를 앞세워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레임덕이 빨리 오게 되겠죠. 별로 그렇지 않고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인위적으로 당의 어떤 통합을 강요해 나가고 대권 주자를 앞세우는 것은 최선의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로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소속 정당들에 관한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홍명기 소장이 얘기했던 최근 조사에서 중도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49.2%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라고 얘기하면은 뭐 좌우 또는 보수 진보세 중도도 의미하지만은 현재의 여야를 대표하는 세력에 대한 뭔가 신뢰 부족, 불만을 표시했을 때 중도라고 표시할 것인데, 그게 다른 정당 지지에서는 적당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도가 많다는 것은 여야 정당 대표 세력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여당을 대통령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고, 이것이 초기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초기에 대통령 파워가 클 때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중반 이후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을 때는 상당히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뭐 지난 20대 총선이 그 전형적인 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문재인 당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로 이야기하는 게, 그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이 되면서 이 민주연구원을 병참 기지화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인물 물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청와대 인사들이 나와서 공천 받을 사람이 40~50명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당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친문 핵심이 아닌 다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공천 룰 자체가 이 20%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감점이다. 그럼 하위 20% 되면 거의 공천 받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역은 다 경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현역들이 1년 전에 공천 룰이 확정이 됐는데, 그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권리당원 지금 7월 말까지거든요. 8월 1일 이전에 그 입당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역에 상당히 유리한 걸로 봤는데, 이러저러한 것에서 상당히 불안감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 선거 총선이 정말 자기들의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힘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 않을 수 없고, 그랬을 때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국민들이 항상 선거에서 요구해왔던 거거든요. 예, 거의 뭐 여야 할 거 없이 거의 40~50%가 이렇게 물갈이 돼 왔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 뭐 정무 수석실은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당과 밀접하게 서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특징이 이제 이번 총선에는 여당으로서 그렇겠지만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하게 될 것이다. 뭐 일각에서 이걸 벌떼 전략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이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1위로 나오니까 이낙연 총리부터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는 나와서 총선 때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의 이 총선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신 있는 소리를 이해찬 대표 외에는 아무도 안 해요. 이해찬 대표도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은 결국은 PK, TK, 호남 이야기하지만 수도권에서 승부가 난다고 보여지고,
이 수도권의 그 50% 정도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121석 지금 현재.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구 의석에서 이게 승부가 나고 이게 정당 명부에도 그 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또 정치 의식도 높고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당이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문재인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만 극복해 낸다면은 자연스럽게 여당이 오히려 새 인물로 이 바꿔주면 이해 가지고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저게 가장 척경이 아닌가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여당하고 지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인물 교체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공천에서. 예, 전망을 제대로 하나 지금 나눠볼게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그 뭐 아까 말한 그 이 신상진 친정치 예. 위원장 인터뷰를 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획기적인 변화. 예, 뭐 그런데 문제는 뭐 바뀌기는 바뀌는데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바뀌는 게 이 보수의 어떤 개혁이나 혁신을 전제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편 아니면은 뭐 다른 이해관계로 사람을 채였다 보니 결론은 더 많이 바꿔놨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더 엉망이 돼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바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홍 소장님 말씀하실 때 49.2%가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는데 저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아마 이 지금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도의 표심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은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은 이번에 뭐 서훈 원장하고 논란도 있었지만 그걸 바로 국민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강력단체 등과의 해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능력, 정치적 이 힘을 가시하는 그 아주 그 탁월한 정치적 기획력과 발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아 양정철의 힘이 저 정도구나. 새삼 양정철에 대한 주목도를 확 높이면서 여기는 이낙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 여기는 양정철에 아니 대한 제가 두 사람이 또 한 명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이야기할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양정철이 지난번 그 2016년 총선에서 예를 들면 표창원이다 조홍천이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식의 아마 물갈이를 할 겁니다. 저는 아까 물갈이 폭이 어디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도 날렸어? 하는 정도의 상당히 심리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충격요법은 아마 민주당이 있을 민주당이 것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다. 민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2016년 총선 때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호남 쪽의 물갈이는 제대로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쪽이 누굴 공천하더라도 전직 의원을 공천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친문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수도권에서 청구처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예를 들면 이 지금 친문 계열의 의원들도 저는 꽤 많이 날릴 거라고 봅니다. 꽤 많이 날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꼽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게 바로 아까 양정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적 기획력과 발상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김부겸 의원은 출마해야 되니까. 출마도 하지만 본인이 지금 대구에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지난 2016년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힘듭니다. 본인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김영춘도 부산에서 자기 선거가 급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간판은 누구를 씌우냐 이낙연이라는 거죠.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은 친문의 색채보다는 중도의 이미지가 합리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낙연은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범접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친문으로 나름대로 가지만 포장은 완벽한 물갈이를 하거나 새로운 인물이 왔네 중도적 이미지의 간판을 내세우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충청도 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지방의 여러 가지 소외와 불균형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아마 2차 지금 그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히 아마 강도 높게 추진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아까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더 펼 것이다. 오늘 뭐 조선일보 보니까 뭐 지금 560조까지인가 내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부 재정을 이용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그런 정치적 구상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봅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내년 민주당 선거에서 키맨이 양정철이라고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난 대선 때 보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게 대선 캠프에 이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캠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초청하고 역할을 주고 그다음 평가를 하고 뭐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배치하고 한 거 그 역할이 중심에 양정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기 저 양정철은요. 네. 양정철이 우리가 누군지 잊었습니까? 그 저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배째라. 예, 그 대목을 받고 배째라는 사람이잖아요. 양정철이 잘나서 탁월한 수를 써서 서훈 만난 게 희석된 게 아니라 정권이 언론에다가 그냥 확 제끼니까 다 겁이 나서 그 보도를 더 안 하는 거죠. 기자놈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가서 밥을 먹고 갔다는데 식당에 하나도 쓴 놈들이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지금 문 정권이 그만큼 언론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정철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저는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양정철은 공식적으로 배수를 안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든가 뭐 양정철 총리를 하든가 양정철 국정원장을 하든가 안 하고 왜 밖으로 저리 빌빌 도느냐. 네, 과거에 보면 저런 식으로 배우 실세 자처하다가 잘된 꼬라지를 못 봤어요.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건 뭔가 하면 국민적 이미지 때문에 공식적인 타이틀을 맡기에 뭔가는 부담이 되니까 항상 배우 실세라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무슨 70도 아니고 한참 젊은 친구가 저렇게 맨날 배우 실세하고 다니는 거는요 매우 정치적으로 이게 안 좋은 부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또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근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럼 국민적 이미지가 공식적인 위치를 양정철이 당 대표하지 이해찬이 꺼풀이고 근데 왜 양정철이 당 대표를 안 하고 이해찬이 앉혀놓고 양이 다 주무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저 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증거고 또 양정철이 그렇다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맡기에는 국민적 이미지가 쉽지 않다라는 딜레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도 알고 보면 매우 슬픈 당이에요. 네, 차 교수한테 추가 한 20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지적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은 양정철 입장에서 자기 정치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광진에 가가지고 중랑에 가갖고 박홍근하고 붙어갖고 졌거든요. 그때 그래? 예 그때 2012년도에. 2012년도 그때 거기 보면 그때 양비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때 문재인 그때 당시 이 그 사상에 출마하려는 출마 후보자하고 김경수하고 둘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지지 연설을 하는데 하는데 우리 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비라고 부르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 왜 그만큼 양비는 특별하다는 식으로 그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게 양정철의 한계예요. 양정철이 다 가져 있는 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평가는 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저는